독일 잠수함 가져가십시오. 인도 제독의 한마디에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1조 원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48시간 뒤 이번에는 캐나다가 얼어붙었습니다. 60조 원을 쥔 캐나다가 다급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뒤였고 세계는 한국의 도크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순번은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중한 그 한마디에 캐나다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독일을 선택한 장본인,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하딩, 59살입니다. 캐나다 해군 참모 총장이고 해군에서 37년을 보냈습니다. 그중 9년은 잠수함 안에서 살았습니다. 대서양의 어둠 속에서 소음 하나에 목숨을 걸어봤고 북극 언저리의 얼음 밑이 어떤 곳인지 몸으로 배웠죠. 그리고 총 사업비 60조 원, 최대 12척, 캐나다 역사상 최대 방위 사업에서 독일을 선택하도록 최종 군사 자문 서명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타와의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실 창밖으로 리도 운하가 잿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고 저는 주간 전력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오전 9시 40분까지는 그랬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부관이 태블릿을 든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하면서 그가 노크를 잊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총장님, 뉴델리입니다. 지금 터졌습니다. 화면 속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터져 나왔고요. 저는 문장 하나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인도 해군이 문제 삼은 것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선체 설계. 독일이 우리 캐나다를 설득할 때 가장 앞세웠던 바로 그 단어, 검증. 그 단어가 지금 뉴델리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한테 판 그 설계는 설마 그대로 맞겠지. 인도가 어떤 시장인지 아셔야 합니다. 잠수함 6척, 11조 원. 세계 방산 기업들이 10년 넘게 매달려 온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 시장을 잡으려고 독일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을 걷어차 버린 겁니다.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잠수함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0분 뒤 제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조달 담당 정무차관 제럴드 오스본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총장, 언론 대응은 내가 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입을 닫으세요. 이건 인도 문제입니다. 캐나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표할 겁니다. 차관님, 같은 회사의 같은 설계 계열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려면 기술 검증이 먼저입니다. 검증이라는 단어, 지겹지도 않습니까? 확인은 정치가 합니다. 군인은 경례나 하면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청사 주차장으로 기자들의 차량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청사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48시간 뒤 서울에서 어떤 소식이 도착할지, 그리고 그 소식 앞에서 오스본의 저 오만한 목소리가 어떻게 부서져 내릴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샴페인이 터지던 그 밤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몇 달 전 그 밤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은 승리감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300명의 하객이 잔을 들었고 무대 위 대형 화면에는 회색 잠수함의 조감도가 떠 있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독일 TKMS 선정. 그 공식 발표의 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스본 차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총 사업비 60조 원, 최대 12척,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 4만 개. 여러분, 캐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약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차관님, 최종 후보였던 한국 하나오션의 KSS-3 배치와의 성능 비교 자료는 언제 공개됩니까? 어느 잠수함이 실제 전투에서 더 강한지
국민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오스본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기자님, 국민은 스펙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에 투표하죠. 그리고 이미 끝난 경쟁의 성적표를 다시 꺼내는 건 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장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정복 차림으로 입을 다문 채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제 침묵이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3가지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첫째, 잠수함은 독일이다. 이건 제게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생도 시절 제가 밤새워 외운 교본의 절반이 독일 설계 해설이었습니다. 100년의 유보트 역사, 세계 재래식 잠수함 수출 1위, 5대양 어디를 가도 독일제 잠수함이 다닙니다. 잠수함이라는 단어 옆에는 언제나 독일이라는 국가명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 공식 안에서 37년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둘째, 한국은 싸고 빠를 뿐이다. 물론 저는 한국을 직접 봤습니다. 최종 실사단을 이끌고 거제의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으니까요.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도크, 하늘을 가로지르는 골리앗 크레인, 그리고 그 아래 나란히 누워있는 3,000톤급 선체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별처럼 튀었고 공정표에는 6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상 9년이 걸리는 잠수함을 6년에 인도하겠다는 뜻이었죠. 동행한 젊은 참모가 낮게 탄성을 뱉었습니다. 총장님, 이건 규모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른 것과 완벽한 것은 다르네. 독일 도면을 면허 생산하며 배운 학생이 하루아침에 스승을 넘을 수는 없어. 관광은 끝났네. 돌아가지. 그 말을 뱉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7년의 편견은 그렇게 힘이 셌습니다. 제 2눈이 본 것을 제 머리가 지워버린 겁니다. 셋째, 탈락한 한국은 결국 우리에게 매달린다. 60조 원짜리 시장입니다. 세상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포기합니까? 독일과의 협상이 조금이라도 삐걱대면 한국은 더 좋은 조건을 들고 우리 문 앞에 줄을 설 것이다. 칼자루는 언제나 돈을 쥔 쪽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확신에 금이 가는 소리를 저는 이미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 2주 전이었습니다. 사업단 수석 분석관 에밀리 그랜트가 새벽까지 만든 보고서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은 간단하고 무서웠습니다. TKMS의 도크 가동률 128%, 자국과 북유럽, 아시아까지 4개국 16척 물량을 동시에 떠안은 상태. 숙련 용접 인력은 1,400명이 부족하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캐나다, 인도 일정이 지연될 확률은 70%. 에밀리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총장님, 독일은 지금 접시를 너무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떨어져도 캐나다 접시가 같이 깨집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오스본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몇 장을 넘기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보고서 몇 부나 인쇄했나? 스레프입니다. 전부 가져와. 오늘부로 회람 금지야. 그랜트 분석관. 자네는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발표 2주 전에 이런 폭탄을 돌려. 이게 언론에 새 나가면 자네 경력이 어떻게 될지는 계산해봤나. 경력 관리나 하게. 에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이었죠. 그리고 저는 캐나다 해군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은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틀 뒤 최종 자문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독일 안을 군사적으로 승인한다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미는 그 짧은 순간 에밀리의 보고서 속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28%, 70%. 하지만 저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37년 군 생활에서 가장 비겁한 3초였습니다. 다시 연회장의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무대 옆에는 은회색 정장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TKMS 수출총괄 부사장 클라우스 베렌스. 완벽하게 손질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죠. 그는 제 잔에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제동님은 역사에 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럽의 심장이 캐나다의 바다를 지키게 될 겁니다. 곁에 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하나오션과의 격차가 그렇게 컸습니까? 베렌스는 잔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격차라니요.
저희는 애초에 경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수함을 찍어내는 공장과 잠수함을 조각하는 장인을 어떻게 나란히 세웁니까? 속도는 한국이 빠르죠. 컨베이어 벨트는 원래 빠릅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날 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배의 소리가 아니라 유리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의 아침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노크와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유럽의 한 국제 군사 전문지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총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인도에 제출된 독일 잠수함 설계안, 검증 계열과 다른 선체로 확인. 전문가들의 분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TKMS가 인도 사업에 제출한 설계는 우리 캐나다의 제안한 검증 계열과 선체부터 다르다는 것이었죠. 배수량이 400톤가량 차이 나고 선체 구조도 상당 부분 변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배가 조금 커지고 모양이 조금 바뀐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잠수함 장교에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수함은 선체 형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물속에서 내는 소음이 달라집니다. 소음이 달라지면 음향 스텔스 성능을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하고 스텔스가 무너지면 생존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통상 그 재검증에만 3년이 걸립니다. 검증된 설계라는 말은 그 배가 그 배 그대로일 때만 참인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판 그 설계는 정말 그대로인가? 저는 그날 오후 TKMS에 공식 서면 질의를 보냈습니다. 캐나다에 제안한 선체와 인도에 제출한 선체가 동일한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인도용 신규 설계에 투입되는 인력이 캐나다 사업 인력과 겹치는지 질문은 3개였습니다. 답변 기한은 일주일로 못 박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그쪽에서 화상회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베렌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 법무팀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기술 질의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 장면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캐나다에 제안한 선체와 인도에 제출한 선체가 동일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제동님, 그 부분은 협상 중 기밀입니다.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인도용 설계를 그리는 손이 우리 도면을 그리던 그 손입니까? 협상 중 기밀입니다. 40분짜리 회의였습니다. 그 문장을 저는 정확히 7번 들었습니다. 7번째에 제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부사장님, 나는 지금 계약 조건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승조원 48명이 타게 될 배의 정체를 묻는 겁니다. 이것도 기밀입니까? 베렌스는 그제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 완벽한 미소가 번졌죠. 제동님, 흥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캐나다 계약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동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서명 말입니다. 남은 걱정은 어른들이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박수만 치시면 됩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추가 질의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검게 꺼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59살의 해군 참모 총장이 방금 세일즈맨에게 박수 부대 취급을 당한 얼굴이었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덜미로 열이 올라왔습니다. 모욕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베렌스는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같다면, 같다고 말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3초면 됩니다. 그 쉬운 3초 대신 변호사 3명과 기밀이라는 방패를 꺼내 들었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거기 회람 금지 도장이 찍힌 채 잠들어 있던 에밀리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종이에서는 벌써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고 펜을 들어 2개의 숫자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도크 가동률 128%, 지연 확률 70%,
만약 인도 시장을 잡겠다고 새 선체를 그리기 시작했다면 그 도면을 그리는 손은 어디서 옵니까? 엔지니어는 마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딘가의 프로젝트에서 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가 우리라면, 캐나다의 12척이라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서명이 무서워졌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총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증한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뒤 싱가포르에서 그 일이 터졌으니까요. 세계 방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국제 무대. 그 한복판에서 인도 제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연 순간 제가 37년 동안 믿어온 세계는 첫 번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싱가포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양방위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각국 해군 수뇌부와 방산 기업 임원, 취재진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였죠. 저도 캐나다 대표단을 이끌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목은 정례 참석이었지만 솔직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도발 설계 논란에 대해 그들이 세계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TKMS의 부스였습니다. 중앙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죠. 은색 잠수함 모형 위로 조명이 쏟아졌고 검증된 유산이라는 문구가 대형 화면에서 반짝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각국 관계자들이 그 앞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시장 동쪽,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구역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부스였죠. 규모는 독일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쪽이 더 많았습니다. 각국 해군 제복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줄을 세어봤습니다. 8개 나라의 견장이 보였습니다. 부스 화면에서는 3,000톤급 잠수함이 실제로 바다를 가르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죠. 모형이 아니라 이미 물에 떠 있는 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동님도 구경 오셨습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원래 구경거리가 되죠. 베렌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오후 패널에서 인도 문제에 답하실 겁니까? 답할 게 있어야 답하죠. 소음은 시장의 일부입니다. 제동님은 본 계약 서명식 날짜나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시간 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메인 컨퍼런스홀에서 기술 패널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의 미래. 무대 위에 오른베렌스는 물 만난 곡이었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검증이라는 단어를 2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100년의 역사, 검증된 설계, 유럽의 장인 정신.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고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석 앞줄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제복, 가슴 가득한 약장. 인도 해군 잠수함 전력 사령관 비크람 나이르 제독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질의응답은 잠시 후라고 안내했지만 나이르 제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홀 전체가 울리도록 말했습니다. 부사장, 방금 검증이라는 단어를 23번 말했습니다. 내가 세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인도에 제출한 그 설계는 그 검증된 배와 같은 배입니까?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숨을 죽였죠. 베렌스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제동님, 그 사안은 현재 협상 중인 기밀이라서. 기밀. 좋습니다. 그럼 내가 기밀이 아닌 것을 말하죠. 나이르 제독은 손에 든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해군 기술진의 분석 결과 당신들이 인도에 제출한 선체는 검증 계열과 배 수량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발주한 것은 검증된 잠수함이지 도면 위의 실험작이 아닙니다. 우리 승조원들은 당신들의 실험실 쥐가 아니란 말입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죠. 베렌스가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제동님, 외람되지만 그 분석은 인도 측의 기술적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설계라는 건 원래 진화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죠. 고객을, 그것도 11조 원짜리 고객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무식하다고 말한 겁니다.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이르 제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도크입니다. 자국 물량, 북유럽 물량, 아시아 물량, 거기에 캐나다까지. 4개국 16척을 어느 도크에서 어느 손으로 동시에 만들 겁니까? 숫자로 답하세요. 못하겠다면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는 그 잠수함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라. 그 한마디가 홀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등줄기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시아 전역의 신문 일면에 박힌 것도 정확히 그 2 단어였습니다. 나이르 제독은 서류를 접고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출구로 향하던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필 제 좌석 옆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제독, 당신들이 3배가 아직 존재하는 배인지 말입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서랍 속에서 꺼내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전시장을 나서는 길에 저는 다시 하나오션 부스 앞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직원들의 태도가 묘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마치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옆을 지나던 어느 유럽 해군 관계자가 동행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캐나다가 놓친 배라며. 저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신발 속 돌멩이처럼 오타와까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뉴델리의 공문이 오타와에 도착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 보셨던 바로 그 화요일 아침입니다. 가져가라는 2 단어가 공식 문서가 되어 날아온 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도착한 그날 저녁부터 캐나다는 벌집이 됐습니다. 방송사들은 정규 편성을 바꿔 긴급 토론을 내보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나라 안보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목소리, 앨런 크로프트 선임연구원이 앉아 있었죠. 백발의 노학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팔았습니다. 잠수함을 판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집니다. 첫째,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장기 작전이 가능한지 검증했습니까? 우리는 북극의 나라입니다. 둘째, 음향 스텔스 성능이 경쟁 기종보다 우수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셋째, 실제 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한국의 KSS-3 배치이와의 비교 평가서가 단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평가를 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요. 크로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가를 하고 숨기는 정부는 봤어도 평가를 자랑하지 않는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침묵하는 겁니다. 잠수함은 평시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적 함대를 추적하고 전략 자산을 지우는 무기죠. 그런 무기를 고르면서 성능 대신 일자리를 말하는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방송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겼습니다. 의회에서는 사흘 뒤 긴급 청문 절차가 예고됐고 제 사무실 전화는 마비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스본이 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크로프트 저 늙은이 한국 쪽 돈을 받은 게 분명해. 보좌관들 시켜서 뒷조사 들어갔습니다. 로비스트 등록 기록, 자문료 다 털겁니다. 차관님, 근거 있습니까? 근거는 만들면 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가의 조달을 책임진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제 책상에 내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장, 청문회에는 당신이 나갑니다. 군사적 판단은 군이 했다. 이 한 문장만 반복하세요. 방패는 원래 군인이 드는 물건 아닙니까? 제가 방패를 들 대상이 국민입니까? 차관님입니까? 오스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함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흔들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서명한 최종 군사 자문서였습니다. 이 서명, 당신 거 맞죠? 배가 침몰하면 함장이 책임지는 거, 그게 해군 전통 아니었나? 잘 생각하세요, 총장.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반은 맞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와 사업단 핵심 인원 넷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휴대전화를 걷고 제가 직접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한다. 기한은 6주. 보고 라인은 나 하나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차관실에는 뭐라고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날 밤부터 우리는 선정 과정의 서류를 시간 순으로 다시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긴 시각, 에밀리가 낡은 평가 기준표 2장을 나란히 벽에 붙였습니다. 하나는 사업 초기의 초안, 하나는 최종 확정본이었습니다. 총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초안에서 전투 성능 항목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4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서는 25점으로 줄어 있었죠. 사라진 15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산업협력과 경제효과 항목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고르는 시험지에서 잠수함 점수를 깎고 일자리 점수를 올린 겁니다. 기준 변경 승인란에는 익숙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오스본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안 기준으로 다시 채점하면 총장님, 순위가 뒤집힙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잠수함을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보도자료를 고른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지의 감독관으로 서명한 사람이었고요. 총장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 있는 6이 전부다. 당분간은 그래야 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폭탄을 손에 쥔 채 터뜨릴 시점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번에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폭탄은 우리 손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에서 먼저 터졌으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소식이 도착한 것은 재검증 착수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관이 또 노크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 2번째였죠. 총장님, 한국입니다. 하나오션이 철수합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철수라니요. 협상 결렬도 아니고 조건 변경도 아니고 철수.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리는 제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에서 진행하던 모든 현지 협력 프로그램의 중단을 발표한 겁니다. 헬리팩스 외곽에 짓고 있던 대규모 교육훈련센터, 공정률 40%에서 공사 중단. 현지에 파견돼 있던 기술 인력 137명, 전원 귀국 조치. 현지 대학 2곳과 맺었던 조선 인력 양성 협약, 종료 통보. 지역 협력업체 60여 곳과의 계약, 정산 후 순차 해지. 그리고 저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속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통보에서 실행 완료까지 정확히 48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제 머리 한구석에는 그 오래된 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 전술이다. 몸값을 올리려는 압박 카드다. 곧 물밑에서 조건이 날아올 것이다. 탈락한 쪽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법이니까. 37년 동안 제가 배운 협상의 문법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의 공식 입장문이 공개되는 순간 그 문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입장문은 딱 3문장이었습니다. 당사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 자원을 무기한 대기시키지 않습니다. 당사의 인력과 도크는 이미 확정된 고객들을 위해 재배치됩니다. 그동안 협력해주신 캐나다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이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여지도 없었습니다. 아쉬움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죠. 저는 그 3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5번째 읽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압박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떠난 겁니다. 캐나다가 뒤집혔습니다. 헬리팩스 지역구 의원들이 아우성을 쳤고 지역 방송은 공사가 멈춘 현장을 헬기로 찍어 내보냈습니다. 훈련센터 하나에 걸려있던 지역 일자리와 투자액이 4,500억 원 규모였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어제까지 독일 잠수함의 설계를 걱정하던 나라가 오늘은 한국의 뒷모습을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 그날의 공기를 정확히 요약했습니다. 한국이 문을 닫았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직접 헬리팩스로 날아갔습니다. 수행원은 부관 한 명만 데리고 갔죠. 이건 시찰이 아니라 확인이었으니까요. 겨울의 헬리팩스 외곽은 혹독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밀려온 바람이 뺨을 베었고 하늘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그것이 보였습니다. 철제 펜스 너머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미완성 건물의 골조. 공정률 40%에서 시간이 멈춘 훈련센터였습니다. 크레인은 팔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자재들은 방수포에 덮여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출입구에는 작업 중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2개의 언어로 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얇게 덮인 공사장 앞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수백 명이 오가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적이었죠. 바람이 펜스를 흔드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펜스를 붙잡고 서 있는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멈췄습니다. 현지 하청업체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마지막 자재 정리를 하러 왔다고 했죠. 그는 제 제복을 알아보고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동님, 제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철수는 처음 봅니다. 어떤 점이 말입니까? 보통 외국 회사가 급하게 빠지면 난장판이 됩니다. 임금 떼이고 자재 방치되고 소송 걸리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청 대금을 1달러 단위까지 정산하고 갔습니다. 자재는 저렇게 인수인계 목록까지 만들어서 덮어놨고요. 떠나기 전날 밤에는 우리 직원들 불러서 저녁까지 사더군요. 그 자리에서 한국 소장이 그럽디다.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 같다고요. 남자는 펜스 너머를 바라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떠나는 것도 프로답게 떠나더군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 진심으로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갑 속 손끝이 시렸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는 펜스 너머 녹슬기 시작한 철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골조는 원래 무엇이 될 건물이었습니까?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르칠 학교였습니다. 탈락한 나라가 탈락하고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짓던 학교. 그 학교를 우리는 박수만 칠하던 자들의 말을 믿고 잃은 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탈락한 한국은 우리에게 매달릴 것이다. 제 3번째 확신. 세계의 확신 중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헬리팩스의 겨울바람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달리기는커녕 한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이유가 저를 진짜 공포로 밀어 넣었습니다. 재검증 3주차, 에밀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조선업 현황 분석. 그녀는 파일을 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첫 장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함정 유지 보수, 그러니까 MRO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잇따라 맡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자국 함정의 수리를 태평양 건너에 맡긴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군인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자국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고 기한 안에 배를 고쳐서 돌려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장은 돈이었습니다. 미국 월가 최대 투자은행이 하나오션에 최대 7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에밀리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은행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한국 조선소의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8,200억 원 수주. 중동 국가와의 특수선 협상 진행. 동남아 잠수함 사업 참여 타진. 유럽의 한 나라는 아예 장관급 대표단을 거제로 보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결론을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도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줄서기 티켓입니다. 그리고 총장님, 우리는 그 줄을 제 발로 걸어 나온 나라입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의 독일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지가 TKMS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한 겁니다. 발신자는 클라우스 베렌스, 수신자는 이사회였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인도 일정은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움. 그러나 지원 위약금이 인도 사업 수주 이익보다 저렴함. 우선순위 조정을 건의함.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잠수함 12척을 위약금이 더 싸다는 이유로 뒷순위에 놓겠다는 계산서였습니다. 우리 승조원들이 타야 할 배를 그들은 엑셀시트 위의 숫자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보도된 내부 자료는 에밀리의 오래된 경고를 토시까지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4개국 16척 동시수주, 도크 가동률 128%, 숙련 용접 인력 1,400명 부족, 몇 달 전 회람 금지 도장 아래 묻혔던 그 숫자들이 독일 언론의 일면에서 되살아난 겁니다. 인도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TKMS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나이르 제독에 가져가라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타와에서는 가장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청사 앞에 몰린 기자들 앞에서 오스본이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절차에 따라 군의 기술 자문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최종 군사 판단에는 해군 최고 책임자의 서명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군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무실 TV로 그 장면을 보는데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배전표를 바꾼 손이, 경고 보고서를 묻은 손이 카메라 앞에서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장님, 평가 기준 변경 문서를 지금 공개하면 됩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지금 저 문서를 던지면 오스본은 무너지겠지. 하지만 그 다음은 사업 전체가 정쟁의 늪에 빠지고 우리의 군은 낡은 잠수함으로 10년을 더 버텨야 해. 순서가 있어. 먼저 나라의 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고르는 쪽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60조 원을 쥔 값이라고요. 하지만 시장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뒷순위로 계산하고 있었고 한국은 우리 없이도 줄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고르는 쪽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골라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틀 뒤 총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실로 들어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에밀리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브리핑 자료가 아니라 접힌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무슨 결정이 나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총리실 상황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 테이블에 국방장관, 외교라인, 오스본, 그리고 제가 앉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죠. 하나는 독일의 수주 잔량, 하나는 한국의 수주 잔량. 둘 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는 소화불량의 곡선이었고 하나는 세계가 줄을 선 곡선이었습니다. 총리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3문장이었습니다. 독일과의 협상은 유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한국 라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딩 총장이 직접 합니다. 오스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그건 독일에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협상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가는 건 우리가 아쉽다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총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차관은 이 방에서 이미 충분히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주 충분히요. 그 한마디에 오스본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국방장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총장, 이건 협상 출장이 아닙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출장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출국 전날 밤, 저는 관사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브리핑 자료가 쌓여 있었지만 한 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서가 맨 아래 칸에서 낡은 항해 일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소금기에 뒤틀린 30년 된 일지였습니다.
젊은 함장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39이었고 디젤 잠수함 한 척의 함장이었습니다. 북극권 언저리에서 얼음 밑항에 훈련을 하던 중이었죠. 우리 배에는 출항 직전 새로 장착된 개량형 냉각 개통 부품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얼음 밑 수온에서의 검증 항목 몇 개가 일정에 쫓겨 생략된 부품이었죠. 위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괜찮다고 하니까요. 얼음 밑으로 들어간 지 이틀째 그 부품이 멈췄습니다. 머리 위는 3m 두께의 얼음이었습니다. 부상할 수 있는 열린 수면, 그러니까 폴리냐까지는 최소 19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냉각이 죽자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출력을 최저로 떨어뜨린 채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조명은 비상등만 남겼습니다. 승조원 48명이 산소를 아끼려고 말을 멈췄습니다. 함내에는 기계 소리와 숨소리만 남았죠. 저는 함장석에 앉아 19시간 동안 온도계 바늘만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1도 오를 때마다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한 줄씩 흘렀습니다. 16시간째 기관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28살짜리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지금도 손등으로 기억합니다. 19시간 만에 우리는 폴리냐에 도착했고 얼음 사이로 부상했습니다. 해치를 열었을 때 쏟아져 들어온 북극의 하얀 빛과 얼어붙은 공기. 승조원들은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함교에 서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배에 내 사람들을 태우지 않겠다고. 그 맹세와 함께 37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배점이 조작된 평가표 위에 경고 보고서가 묻힌 책상 위에 만년필로 서명을 했습니다. 19시간짜리 맹세를 3초짜리 서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12척, 승조원으로 치면 수백 명 분량을 말입니다. 일지를 덮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9의 그 밤 이후 처음으로 저는 서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 탑승구 앞에서 에밀리가 마지막 서류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총장님, 밤새 브리핑 자료를 다시 정리했는데요. 이상합니다. 아무리 고쳤어도 협상 전략서가 아니라 사과문처럼 읽힙니다. 저는 가방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쓴 거야. 이 출장은 협상이 아니거든. 참회지. 에밀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총장님이 그 문장을 먼저 말씀하시길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기내에서 저는 창밖의 태평양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세 개의 해군들이 줄을 서 있다는 그 도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한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조건, 일정, 산업협력, 금융. 37년 경력의 협상 카드들을 하나하나 손에 쥐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거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제가 쥔 카드들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제로 향하는 길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잔잔한 남해가 펼쳐졌고 겨울인데도 볕이 따뜻했죠. 저는 무릎 위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카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본계약 조기 전환 검토, 선수금 상향, 훈련센터, 재개 비용 전액 부담, 그리고 최후의 카드, 웃돈. 37년 협상 경력이 고를 수 있는 최선의 패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패드를 믿었습니다. 돈 앞에서 안 열리는 문은 없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문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덕 하나를 넘는 순간 그 문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수평선을 대신해서 크레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골리앗 크레인들이 해안선을 따라 도열해 있었고 그 아래로 도크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몇 달 전 실사 때도 봤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눈을 뜨고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였습니다. 도크 하나하나가 전부 채워져 있다는 것이요. 정문에서 우리를 맞은 사람은 하나오션 특수선 해외사업 총괄 강도연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조용한 눈매의 남자였습니다. 의전은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적으로 압니다. 아쉬운 쪽의 정중함과 아쉬울 게 없는 쪽의 정중함은 온도가 다릅니다. 그의 정중함은 서늘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제동님.
회의 전에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회의실에 앉기도 전에 후회하게 됩니다. 도크 위 통로를 걷는 30분 동안 저는 세어봤습니다. 가동 중인 도크 7개, 전부 만석이었습니다. 어떤 선체 옆에는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어떤 도크에는 유럽 국가의 국기가, 또 어떤 구역에는 중동 고객의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자동 용접 로봇의 파란 섬광이 리듬처럼 번쩍였죠. 강 부사장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3교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잠수함 라인은 지금 저희 해군 물량과 수출 물량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납기는 지켜집니까? 저희 창립 이래 잠수함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목에 걸렸습니다. 함부로 약속을 늘리지 않는다. 4개국 16척을 끌어안고 위약금 계산서를 두드리던 어느 회사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투어의 마지막은 암벽에 계류된 3,000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강 부사장은 승함을 권했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오르며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수함 장교는 배에 오르면 3분 안에 그 배의 수준을 압니다. 해치를 통과하고 통로를 걷고 함내 공기를 마시는 동안 저는 계속 같은 단어를 삼켰습니다. 조용하다. 배관 하나, 밸브 하나까지 소음을 죽이려는 집념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기관 구역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구획과 이중화된 냉각 개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냉각 개통이 죽으면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주개통이 죽으면 예비 개통이 90초 안에 자동으로 물립니다. 사람 손이 갈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얼음 밑에서는 사람 손이 가장 느린 부품이니까요. 얼음 밑. 그 세 글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3미터 얼음 아래에서 온도계 바늘만 바라보던 19시간. 28살 기관장의 떨리던 손. 그 시절에 우리에게 이 배가 있었다면.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배를 평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배 앞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긴 테이블, 따뜻한 차, 창밖으로 보이는 도크의 불빛. 저는 준비해 온 카드를 순서대로 꺼냈습니다. 본계약 조기 전원 검토 의사, 선수금 상향, 훈련센터, 재개 비용 전액 부담. 강 부사장은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조차 하지 않았죠.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먼 길 오셔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도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그는 뒤쪽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도크 배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도크별, 분기별로 색색의 블록이 채워진 표였죠. 저는 시선으로 빈칸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향후 수년치가 빈틈없이 확정 고객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미국 해군 정비 물량, 저희 해군 물량, 그리고 이미 계약을 마친 수출 물량입니다. 저희가 캐나다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이 거절하는 겁니다. 도크는 시간을 접을 수 없으니까요. 부사장님, 조건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격도. 그때 강 부사장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제동님, 가격의 문제였다면 애초에 저희가 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박할 문장을 찾았습니다. 37년 동안 쌓아 온 협상의 서랍을 전부 뒤졌죠.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희는 캐나다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느냐고요. 제동님, 저희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다린 것은 저희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저희 도크가 지금 가득 찬 이유입니다. 그럼 캐나다의 자리는 없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뱉으며 스스로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들던 갑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 부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캐나다의 순번은 저희가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순번은 먼저 결정한 나라들이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계약하셔도 줄의 맨 뒤에 서셔야 합니다. 그 문장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지갑을 들고 온 저에게 그들은 시계를 보여준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파는 가게는 전 세계에 사실상 이곳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세계의 확신이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수함은 독일이라는 신앙은 위약금 계산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싸고 빠를 뿐이라는 오만은 90초짜리 예비 냉각 개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탈락한 한국은 매달릴 것이라는 마지막 확신은 지금 이 회의실에서 주레맨 뒤라는 5글자에 깔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갑과 을을 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쉰아홉이 되어서야 지구 반대편의 회의실에서 배웠습니다. 배웅을 받으며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데 강 부사장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동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일에서 캐나다에 실망한 것은 저희를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비교조차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져본 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도 받지 못하고 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신의 결정을 자기 발로 다시 검증하러 오신 군인을 봤습니다. 저희가 존중하는 것은 그런 정직함입니다. 캐나다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헬리팩스의 그 학교 말입니다. 저희도 많이 아까웠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문서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청문회 증언문. 오타와에 도착할 때까지 11시간 동안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유서처럼 썼습니다. 청문회 날 의사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늘어섰고 방청석은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증언대에 선 것은 오스본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절차를 준수했으며 군의 기술 자문을 신뢰했을 뿐이라고요.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평가 기준의 전투 성능 배점이 사업 중간에 40점에서 25점으로 낮아진 사실을 아느냐고요. 오스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무진의 판단이었을 거라고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졌습니다.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서서 준비해 간 문서 2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배점 변경 승인 문서. 승인란에는 오스본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람 금지 도장이 찍힌 에밀리 그랜트 분석관의 경고 보고서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겨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서명한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37년 전 해군에 입대하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 전 잘못된 질문지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어느 배가 일자리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어느 배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서 집으로 데려오는가를 말입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3가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첫째, 선정 과정 전면 재조사. 둘째, 전투 성능 중심의 재평가 실시. 한국의 KSS-3 배치를 포함한 완전한 비교 검증. 셋째, 재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총장, 그 결과에 따라 당신의 서명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서명보다 중요한 것은 승조원 48명의 목숨입니다. 곱하기 12척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2개의 몰락을 전했습니다. 오스본은 조달 라인에서 배제됐고 그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베를린발 소식. TKMS는 인도 사업에서 공식 배제됐고 클라우스 베렌스는 본사로 소환돼 경질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고 비웃던 남자는 그렇게 자신이 돌리던 접시들에 깔려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에밀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는 신설된 독립검증단의 단장이 됐습니다. 회람 금지 도장이 찍혔던 보고서는 지금 검증단 사무실 벽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헬리팩스로 갔습니다. 펜스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녹은 공사장 마당에는 풀이 올라오고 있었고 40%에서 멈춘 골조 위로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펜스에 손을 얹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이 멈춰 선 학교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정직한 성적표라는 것을요. 저는 평생 갑과 을은 계약서가 정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돈을 쥔 쪽이 갑이라고요. 틀렸습니다. 갑과 을은 실력이 정합니다. 기한 안에 약속한 품질로 사람의 목숨을 걸 수 있는 배를 만들어내는 실력. 그 실력 앞에서는 60조 원도 줄을 서야 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는 뒷모습으로, 가득 찬 도크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청대금을 정산하고 떠나는 품격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재평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독일이 남을 수도 있고 줄의 맨 뒤에서 우리 순번이 다시 불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다음에 제가 서명하게 될 문서에는 잘못된 질문이 단 하나도 적혀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문서를 들고 제가 다시 찾아갈 곳이 어디인지도요. 펜스를 떠나며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에밀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증단에 전달하게. 재평가 실사 1순위 방문지는 거제다. 지금까지 독일을 선택했던 캐나다 해군 참모 총장이 대한민국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가 줄을 서는 조선 강국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세대의 땀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실력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